1990년대 초 경기도 과천의 서울랜드 정문 앞에는 이런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랜드는 수입 오렌지족의 입장을 사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사양하냐면 말꼬랑지 머리를 한 남자, 외기거리만 한 남자, 일부러 우리말을 서툴게 하는 남자, 주로 남자들이네요. 뒷주머니에 미국 여권을 찔러넣고 다니는 사람, 다른 나라 여권은 괜찮은가 봐요. 그 다음에 영어 반, 우리말 반 섞어 쓰는 사람. 근데 서울랜드 네. 이름 자체가 영어랑 우리말을 섞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정말 내로남불인가요? 이때부터 벌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20대면서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등등은 이 당시 서울랜드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를 배제한다, 어떤 고객을 보이콧한다는 문구를 정문에 붙여놔도 애국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정당화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뭐 1990년대의 30대들 모습 뭐 네네. 이런, 저도 본 적 이런 있어요. 뭐 사진 같은 거 돌아다니잖아요. 네. 정확히 그들의 헤어스타일을 보고 좀 경악한 적이 있었는데 어쩌면 나 같은 사람도 네. 그때로 이제 그 타임어플을 하면 네네. 시간 여행을 간다면. 세련된다는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생각을 정말 놀라운 정도더라고요. 네. 참 이상한 환상까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네. 저희가 예전에 그 타이타닉 개봉 당시에 있었던 타이타닉 안 보기 운동 뭐 이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도 저희가 네. 지난 녹음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서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이게 강산만 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한 번씩 정말 낯설어지는 맞아요. 그때의 인류들을 접하게 됩니다. 저도 2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많은 걸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그런 것들 저도 볼 때마다 저희가 또 뭐 같이 그런 거 보면서 수다 떨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호우 시절이라는 방송, 또 발골이라는 작업이 저희들이 지나온 작품들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나온 뭐 어떤 인생의 궤적까지를 살펴보는 일이라는 생각도 새삼스럽게 들곤 하더라고요. 아마 호우 시절 방송이 이제 1년이 다가오고 있어서 좀 그런가 봐요. 그러네요. 벌써 2019년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를 발굴했던 저희는 2008년 다크나이트를 거쳤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의 작품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제 기획했던 네. 조커 트릴로지의 마지막 영화, 그렇죠. 어찌 보면 가장 첫 번째 영화고요. 네. 팀 버튼이라는 아이코닉한 영화 감독이 연출한 배트맨과 조커라는 캐릭터는 저희들의 어린 시절 어렴풋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둡고 좀 더 기괴하고 맞아요. 또 좀 모르겠어요. 좀 예스럽고 촌스럽다. 예, 이런 느낌도 아무래도 받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배트맨과 조커라는 캐릭터는 지금도 헐리우드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 캐릭터들의 원형을 구축한 것은 결국 오늘 저희가 다루려는 이 영화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배트맨 제네시스라는 또 명칭을 한번 붙여보고 싶은 그런 느낌의 영화인데, 팀 버튼이라고 하는 이 감독 한 사람이 뿌린 씨앗 하나가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문화 산업에 그늘을 들이우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의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팀 버튼 감독의 1989년작 배트맨의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우 시절 오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저희 근데 오늘 좀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좀 됐네요. 네. 우리 저 이제는 거의 그 호우 시절 있어야 만나는 되게 비즈니스 관계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호우 시절 없이 만나면 너무 많이 보게 돼서 영화 봐야지, 녹음해야지. 근데 중간에 또 사적 만남까지 하면 맞아요. 가뜩이나 그 인간관계가 단절된 두 사람인데 너무 협소해질까봐. 갈라파고스처럼 되는 거지. 제가 오늘 녹음하러 나오는 길에, 이걸 출근길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 녹음하러 호우 시절 출근길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름 노래 특집을 이제 막 하더라고요. 조쿠나 셰프님은 여름 노래 하면 생각나는 노래 어떤 노래? 지금 딱 머리에 떠오르는 노래. 딱 한 곡이에요. 네, 무슨 노래죠? 근데 이렇게 막 BPM이 빠르잖아.
요새 아마 헬스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여름 노래걸요? BPM이 좀 느린가 보죠. 120 BPM 이하인가 보죠. 1995년인가 6년인가 4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때 한창 때. 네, 네. 듀스의 여름 안에서. 그렇죠. 역시 듀스의 여름 안에서는 조 셰프님이랑 제 나이 때 사람들한테는 정말 물론 그 당시에 뭐 쿵따리 샤바라도 있고 네. 뭐 또 뭐 있죠? DOC DJ 덕의 그 네. 여름 이야기 DJ 덕. 네, 우리, DJ 우리의 덕이에요. 나이가 나오는 네. 거지. DJ 덕의 여름 이야기 같은 노래도 있지만 역시 듀스의 여름 안 근데 듀스의 여름 안 지금도 막 리메이크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원곡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맞아요. 그 트럼펫 그- 소리 하면 색소폰인가요? 네, 아무튼. 뿌연 뮤직비디오 약간 뽀샷이 처리돼 있는. 그렇죠. 필터 매겨져 네. 있는. 그래서 그 지금 보면 되게 허접한데 네. 그 동해인지 서해인지 그 앞바다에서 촬영한 그 내용이 정말 근데 바닷가를 가고 싶어지는. 맞아요. 동해 서해가 맞나? 외국에서 한 거 아니야 이거? 제주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되게 바닷가가 정말 딱 생각나고 마치 어린 시절에 대학에 가면 네. 연애를 할 수 있어라는 환상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무슨 명동거리를 돌아다니고 싶은 우리 때는 지금은 네. 이제 명동이 다 죽었지만 맞아요. 뭐 명동이나 압구정 로데오 같은 데를 활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맞아요. 그 여름에 뭔가 설레게 했었던 노래예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그리고 그 듀스 멤버 두 사람이 너무 눈부신 모습으로 그렇죠. 춤을 추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누구였죠? 그 김성재 씨. 김성재 씨가 참 네. 멋있었고 정말 그 젊음의 한때를 잘 잡아낸 그런 노래인데 근데 요새는 여름이 우리나라 여름이 너무 더워져서 그렇죠. 이게 듀스의 여름 안에서 묘사하는 그런 여유는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제는 약간 동남아 같죠. 네, 뭔가 우리가. 막 스콜 쏟아지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 그때 운전하다가 내 유리창이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진짜 그 잠깐 정도로 했었어요. 막 화끈하게 한 40분 동안 쏟아졌다가 다시 또 쨍하고 해가 떴다가 네. 근데 여름은 점점 더 혹독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바람직한 비전으로서의 여름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참 재밌었던 게 그 여름 노래 특집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청취자들께서 좋아하는 여름 노래를 꼽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죄다 90년대 노래들이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호우 시절도 좀 호우 시절. 희망을 가질 그렇죠. 필요가 있나?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좀 저는 뭐 음악 잘 모르지만 90년대 노래들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호우 시절의 에라로 할 수 있는 그 시절의 노래들은 확실히 멜로디에 더 많이 치중했던 것 같고 맞아요. 지금은 이제 비트를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힙합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어떤 사운드나 그렇지. 비트의 풍성함을 좀 더 가져가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 템포가 바뀌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의 듣는 귀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멜로디 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맞아요. 그 시절에 창조됐던 멜로디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네. 박수를 치는 게 아닐까 이건 어쩌면 싶습니다. 영화로 변환해서도 이 얘기가 통용될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90년대 영화들은 스토리에 굉장히 많은 방점을 찍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게 노래로 비유하면 멜로디 같은 거죠. 음.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화면의 어떤 색감이나 그래픽이나 네, 그래픽이나 뭐 특수 효과나 그렇죠. 미술이나 네. 의상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로 다양한 또 매력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다뤘던 이 배트맨 1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영화의 어떤 느낌들이 팀 버튼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화 감독이 연출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이 팀 버튼의 배트맨 1을 같이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당황했었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좀 당황스러웠었죠? 이거 다룰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영화 가지고 어디까지 발굴할 수 있을까? 얼마나 떠들 수 있을까? 음. 이게 근데 저는 그것도 생각한 게 네. 우리가 팀 버튼의 1989년작의 세대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저희로서도 우리가 나이가 든 세대긴 하지만 네. 우리보다 조금 더 위에 분들이 보셨던 세대니까 너무 옛날이야 이거는. 이게 제가 그 배트맨 시리즈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회자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 뭐 이따 뭐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에게 네. 가장 매력 있는 조커는 누굴까를 하면 2019년작의 조커나 그러니까 네.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네. 아서 플렉이나 아니면 뭐 2008년작 히스레저의 조커를 떠올릴 것 같았는데 네. 정말 비등비등하게 또 1989년작 네. 그 잭 니콜슨의 조커를 지금도 너무 무섭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네. 어린 시절에 어떤 내 청춘의 시간에 무엇을 받느냐. 맞아요. 그때의 인상이 너무 강한 거죠. 근데 이제 벌써 거의 20년이 훌쩍 넘어서 네. 이 영화를 다시 우리가 본 거잖아요. 네. 보니까 이게 무섭다라는 느낌보다 약간 코믹한 느낌이 더 그렇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조커의 어떤 가장 악마적인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고담 시티에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건데 우리 둘 다 영화 보면서 야 이거 롯데월드 아니냐 이거 맞아요. 그런 느낌까지 받았었던. 네.
저희가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번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다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어떤 감상을 느끼셨는지 이번에는 저희 방송에 대한 감상도 궁금하지만 이 배트맨 1에 대한 그 자체의 감상평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아 정말 그러네요. 네,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 버튼 감독의 이제 영화인데 배트맨 1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팀 버튼의 배트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배트맨이라는 만화 원작 DC 코믹스의 원작을 영화한 첫 번째 시도였고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배트맨 컨텐츠의 어떤 원형을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통 만화 원작을 영화한다고 하면 당연히 원작이 다루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법도 한데 팀 버튼은 어찌 보면 그런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배트맨이라는 캐릭터와 세계관 전체를 팀 버튼화 해버린 거죠. 팀 버튼아이즈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 선례를 만들므로써 우리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영화 같은 걸 볼 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라고 해서 영화판하고 만화 원작을 아예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계관을 구분하는 룰 자체가 이 팀 버튼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영화는 고담시티에서 뒷골목에서 활약하는 배트맨의 모습을 일단 비춰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배트맨이 활동하는 고담시티에서 고담이라는 명칭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합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의 그 네. 타락한 도시죠. 그렇죠. 그 타락한 도시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고모라 플러스 소돔 해서 고담이 된 그러니까 고돔이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 시티 고담 시티에서 이 배트맨이 어둠의 기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다뤄주는데 다크나이트에서의 배트맨이 정말 죄인처럼 숨어 다니는 모습이 있었다면 팀 버튼의 작품 속 배트맨은 그래도 상당히 당당한 모습이에요. 어떤 깡패들을 막 혼내주고 난 뒤에 자 내가 너네들을 죽이진 않을 거야. 근데 니네 친구들한테 가서 내 얘기를 해. 난 배트맨이야. 딱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존재를 표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가 마이클 키튼이었죠. 네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 사람이 코미디 배우 많이 했었다고 하던데. 근데 이제 맞아요. 그 배트맨을 통해서 좀 많이 전국 배우처럼 된 거고 네. 이 팀 버튼의 배트맨은 조커라는 캐릭터의 탄생과 활약을 하나의 작품 안에서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되게 이 작품의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해서 토드 필리스 감독이 2019년에 한 작업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2000년대 중반에 했었던 작업이 지금 이 팀 버튼의 배트맨이라는 작품 하나에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영화에서 조커라는 캐릭터는 희대의 명배우 잭 니콜슨이 연기를 했는데요. 조커가 되기 전에 실명과 똑같은 잭이라는 악당으로 일단 출연합니다. 이 잭이라는 캐릭터는 고담시티의 최종 흑막이자 어둠의 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리썸이라고 하는 어떤 조폭의 오른팔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썸의 애인을 몰래 사귀고 있는 그래서 언젠가는 그리썸을 좀 제끼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야비한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근데 이 그리썸한테 오히려 먼저 손절을 당합니다. 영화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드 필리스 감독이 조커라는 캐릭터의 탄생을 어떤 사회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다뤘다면 팀 버튼의 배트맨 속 조커는 배트맨과의 결투 과정에서 어떤 화학약품에 빠지면서 얼굴에 손상을 입는 그런 설정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그쵸. 무엇보다도 이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설정이 하나 있는데 배트맨의 부모 그러니까 브루스 웨인의 부모인 토머스 웨인 부부를 뒷골목에서 살해한 범인이 바로 이 조커가 되기 전에 잭인 걸로 나와요. 잭 네이피어라는 인물이죠. 맞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브루스 웨인을 배트맨으로 각성시키는 도화선이 된 게 바로 이 잭 네이피어였던 거고 또 그 잭이 나중에 배트맨으로 인해서 조커로 재탄생하게 되는 영화에서도 대사로 표현되지만 서로가 서로를 창조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에서 서로를 창조했고 그런 의미에서 1989년이라는 아직까지 냉전 시대의 그늘 안에 있었던 이 상황에서 만들어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21세기 작품처럼 선과 악의 경계를 섞어버리고 있는 전위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배트맨이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주 팀버튼스럽죠. 그런 거는. 그리고 이 잭 네이피어, 네. 이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가 이때 또 그런 일도 있었대요. 뭐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주워 들은 건데 이 사람이 워낙 명배우니까 네. 지금은 뭐 컴퓨터 그래픽도 뭐 CG도 발달하고 이랬지만 그 시절엔 다 분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잭 니콜슨이 너무 대배우인 거예요. 대신 촬영을 하면서 조건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저녁 때는 네. 자기 자유시간이 있어야 한다. 아, 그래서 하루에 네. 7시간인가를 분장을 하고요. 네. 촬영은 2시간인가 3시간 하고 다시 놓아줬어야 된대요. 아, 잭 니콜슨이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저녁 있는 삶을 살기 네,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계약 조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랄까요? 갑질인 거죠. 워라벨. 이걸 워라벨로 볼 것이냐, 갑질로 볼 것이냐. 근데 그 정도로 팀 버튼이 오히려 그 배트맨 배역보다 잭 니콜슨에 더 무게를 실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미 잭 니콜슨은 그 당시에 정점에 있었던 그렇죠. 배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마 잭 니콜슨도 그때 아카데미 그렇죠. 그 조연상에 노미네이트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수상은 못했을 그렇구나. 거예요. 네, 노미네이트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한 연기를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영화 내에서도 팀 버튼이 다루고 있는 이 조커라는 캐릭터가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존재감이 정말 엄청나요. 또 되게 독특한 게 스스로 예술가라고 자처를 합니다. 그렇죠. 야, 이 세상 너무 재미없지 않아? 응? 사람들한테는 웃음이 필요해. 사람들한테 고담 시민들한테는 예술이 필요해. 그러면서 막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기괴한 행동들을 예술이랍시고 막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뭐 미술관에 난입해서 이제 막 작품들을 훼손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맞아. 저는 이 부분에서는 팀 버튼이 조커의 빙의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살짝씩 들더라고요. 팀 버튼이야말로 어린 시절부터 기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온 인물이고 자신의 그런 남다른 예술 세계 때문에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사회적인 활동을 제대로 못한 적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어쩌면 팀 버튼은 조커라는 캐릭터 안에 자신의 그런 기괴하다고 지적받았던 모습들을 투사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면서 이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보다 네, 좀 더 애정을 쏟은 캐릭터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전 네. 이번에 보면서 그쪽으로 되게 많이 방점이 찍히더라고요. 음, 네. 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 영화에서 다뤄지는 여성 캐릭터들에도 한번 주목해보고 싶은데 다크나이트 시리즈에서는 브루스 웨인의 첫사랑인 레이첼이라는 캐릭터가 나왔었지만 그렇죠. 이 팀 버튼의 배트맨에서는 이 캐릭터 대신에 배트맨의 정체에 관심을 갖는 뭐 민원 기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키 데일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이 킴 베이싱어가 연기한 캐릭터인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제 여성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서도 와 이게 또 상당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맞아요. 네. 지금 기준으로는 아마 이게 성적 대상화라고 해서 지탄을 받을 만한 설정들도 좀 나오고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비키 베일은 배트맨에게 도움도 주고 위안도 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배트맨 혹은 브루스 웨인의 어떤 능력과 매력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트로피로서의 역할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단편적으로 그려지고 네, 상당히 단순한 사람으로 나오죠. 맞아요. 마치 이 성공한 네, 이 부자 브루스 웨인에 그냥 끌리는 맞아요. 마치 뭔가 대단한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종군 기자 출신이지만 네, 실상은 바로 바로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맞아요.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네, 요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반기를 들만한 맞아요. 네, 네. 너무 단순한 캐릭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배트맨의 여자로 딱 그냥 그 당시에 맞아요. 구도를 잡은 거죠. 근데 네. 이게 2008년도에 음, 그 매기 질레날이었나요? 맞아요. 그 레이첼 다크나이트. 네. 다크나이트에서의 여성 배역은 네, 전혀 다른 맞습니다. 느낌의 독립적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좀 차이가 시대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지금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같은 시기에 거의 나왔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사실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좀 알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측면도 전 개인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바로 그때부터 쏟아지죠. 뭐 미녀와 인어공주, 뭐 야수라든지, 미녀와 야수, 예. 알라딘 뭐 이런 예, 것들 라이언 쭉쭉 킹이라든지. 쏟아집니다. 네. 근데 뭐 인어공주 같은 캐릭터들은 정말 주체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쵸.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좀 선구적인 역할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 아무튼 그래서 예술가를 자청하는 이 조커는 사람들에게 화학가스를 살포해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요. 또 즐거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퍼레이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약간 롯데월드 퍼레이드 같은 느낌으로 연출됐는데 여기서 막 돈을 뿌리면서 사람들을 막 낚은 다음에 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런 동시에 배트맨 혹은 브루스의 애인인 이 비키 베일한테 막 기괴하게 또 들이대는 시도도 해요. 그쵸. 되게 막 음산한 느낌으로. 네. 반면에 배트맨은 이 조커가 뿌리는 화학가스의 해독제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결국 두 사람은 깜깜한 밤에 어떤 교회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대결을 벌여서 배트맨이 정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고 고돔시티의 당당한 영웅으로 활약을 이어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맞아요. 여기서는 조커가 죽죠. 맞아요. 네, 추락사를 하죠. 네, 도저히 살아남을 네. 수 없는 높이에서 추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예 죽은 걸로까지 결말이 나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드 필립스나 크리스토퍼 논란과는 좀 결말이 다르죠. 맞아요. 네, 그 열린 결말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어쨌든 결자해지를 다 해요. 맞아요. 네, 배트맨 1에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팀 버튼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또 이 한 편 안에서 사실 후속작을 낼 생각이 아마 없었다고 해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팀 버튼 스스로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내려고 하는 일종의 완결성을 좀 추구했었던 그런 작품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화가 재미가 없다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급속하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마치 거기 이 영화에서 총소리가 피웅 피웅 나잖아요. 아, 맞아요. 효과음이 정말 피웅 피웅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영화 자체가. 1989년도 팀 버튼의 배트맨이라는 영화의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